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수능을 본 지도 꽤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미 이제 일주일 이상 흘렀고, 지금 이제 모두들 이제 논술 준비하느라고 지금 이번에 입시생들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한 2주간에 걸쳐 있는 여러 학교들 논술을 준비하느라고 지금 바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올해 수능 이제 아직 성적표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평가가 역대급은 아니지만 나름 불수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대급이 아니지만 그렇게 쉬운 시험이 절대 아니었고 전 과목에 걸쳐서 뭐 수학만 이제 작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뭐 약간 쉽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이제 쉬운 건 아니었고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국어는 뭐 표준 점수 지금 예상하는 걸로만 봐도 역대 한 몇 위 안에 들 정도로 1, 2위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어렵게 평가받고 있고요. 탐구나 영어도 영어가 그래서 영어가 항상 좀 딜레마인데 많이들 이제 좀 수능에서 무시하잖아요. 이제 절대평가가 된 이유로. 근데 이런 논술 최저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도 영어의 영향력이 뭐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이제 많이 무시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느꼈을 거야 아마. 아, 영어는 그래도 몇 등급 나와서 내가 최저는 맞추겠지 했는데 그 배신을 아마 해서 최저를 생각보다 못 맞추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국민대 시험을 이제 앞두고 준비하느라고 여기 모였는데, 국민대가 이제 약술논술이라고 해갖고, 이제 이전부터 이제 대표적인 학교가 가천대, 그 다음에 상명대가 이제 작년부터 정도 생겼고, 그 다음에 뭐 삼육대, 서경대 뭐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인서울 끄트머리에 있는 학교들, 혹은 이제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뭐 수원대라든지 뭐 등등등 몇 개 학교, 뭐 고대세종이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에서 이제 실시했던 게 약술논술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주 상위권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약술논술 하면은 뭔가 그래도 좀 그 정도 레벨의 학교들 아까 말한 가천대가 그나마 이제 거기서 제일 낫다고 볼 수 있고요. 가천대 원저리 혹은 뭐 그 밑에 학교들이 이제 약술논술을 이제 몇 년 동안 실시하고 있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민대가 이제 약술논술 국민대는 이제 어디 급이냐면 흔히 말하는 국숭세단이잖아요. 국숭세단에 이제 뭐 여대 숙명여대까지 요새 뭐 그 라인에 이제 넣는다면 사실 국민대를 제외하고 국숭세단 숙명여대는 다 오래전부터 논술을 실시했고 지금 몇십 년째 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국민대도 12년 전까지는 논술을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12년 전부터 갑자기 논술 전형을 폐지하고 10년 이상 오다가 올해 갑자기 이제 논술을 부활한다. 근데 이제 작년까지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래서 국민대도 같은 급 있잖아요. 이제 숭세 걔네들처럼 일반 논술을 이제 볼 거라고 예상했는데 올해 뜬금없이 이제 학교에서 4월경에 여러분들 지금 나눠준 이제 예시문항 있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보겠다라고 발표한 게 이제 보니까 약술논술이야. 약술논술. 그래서 같은 급의 학교들과는 좀 다른 이제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저기가 있었냐면 예상이 있었냐면 그러면 약술논술 우리가 가천대가 이제 대표고 아까 말한 뭐 다른 학교들 이제 뭐 인서울 더 밑에 뭐 삼육대, 서경대, 상명대 이제 얼마 전에 생겼지만 그리고 수원대 뭐 이런 학교들의 약술논술 봤을 때 EBS 교재 특히나 수학 우리 수능 연계 교재 기반해서 냈거든요. 그 학교들이. 그러면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보면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수능보다는 훨씬 쉽고 그리고 뭐 시간 싸움이긴 하지만 이제 무난하게 웬만큼 학생이라면 풀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대 논술 이거 처음에 그 예시문항 떴을 때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선생님들이 그냥 뭐 가천대 준비하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자기가 막상 보지도 않고
가천대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은 20%만 맞고 사실 80%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비교를 하라고 내가 일부러 준 거야 이제. 이 가천대 거 미리 그러니까 베이스는 비슷해. 뭐 수특에 있는 지문, 독서든 문학이든 지문을 토대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독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내용일치잖아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이제 내용일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걸 응용한 이제 특히 보기 문제 같은 거 이번 수능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발목을 잡았지. 이제 그 열팽창 거기서도 그렇고 칸트 거기서도 그렇고 이제 보기 문제가 항상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이제 독서에서는. 근데 그거와 비슷하게 이제 수능과 내지만 가천대 국민대는 분명히 조금 다릅니다. 기본 베이스가 EBS라는 거 빼고는 이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달라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일단 문항수부터 다르지. 일단 문이과 이제 국민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데 가천대는 15문제인데 이제 문과 계열은 9문제, 6문제. 그러니까 국어가 더 많지. 이과는 반대로 수학이 9문제, 이제 국어가 6문제. 이렇게 나오고 시간은 80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 한 문항당 5분 정도 하면 15문항이면 이제 75분이잖아. 그러면 뭐 이것저것 정리하는 거 빼고 이제 한 문항당 뭐 5분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는 10문항인데 아시다시피 문과는 8, 2, 이과는 반대로 수학 8, 국어 2 이렇게. 근데 10문항인데 뭐 가천대도 그렇지만 소문항까지 따지면 이게 곱하기 뭐 한 2, 3 정도는 해야 돼. 소문항이 되게 많아요. 그건 가천대도 마찬가지예요. 소문항도 이제 있거든. 이제 문항은 딱 돼 있지만 1번에 뭐 괄호 1, 2, 3 혹은 뭐 A, B, C 해갖고 문항 자체가 소문항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크게 이제 봤을 때는 그냥 10문항이란 말이야. 국민대 같은 경우에. 그러면 큰 한 문항 푸는데 이제 얼마예요? 90분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9분입니다. 9분. 가천대 거의 2배 가까이. 그죠? 10문항인데 90분 주니까 거기는 15문항에 80분인데. 그러니까 이건 딱 봐도 여러분들이 그것만 봤어도 뭘 직감했어야 돼. 아, 이 국민대 시험은 가천대보다는 어렵겠구나. 가천대가 그 정도 하는데 국민대가 무슨 학생들을 뭐 위하는 거야 뭐 이제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무슨 이게 시험인데 엄청 쉽게. 그러니까 가천대 수준인데 문항수는 3분의 1 적은데 시간은 10분을 더 준다. 그러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만약에 가천대랑 똑같은 수준인데 문항수는 5개 줄이고 시간은 10분을 늘려주면은 이건 국민대가 엄청 해자야. 그죠?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10문항인데 시간은 오히려 더 늘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국민대가 이유가 있고 이게 문항당 9분 정도라고 지금 하지만 이것도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15문항 중에 11개에서 12개 정도가 합격권입니다. 물론 과에 따라서 뭐 해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여태까지 한 5년 실시한 결과 11개, 12개, 15문항 중에 11개에서 12개 정도 맞추면 합격인데 국민대는 알 수가 없어요. 깜깜이잖아요. 국민대 옛날 10년 전에 논술했지만 이런 논술 아니었고 지금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문항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7개 정도면 무난히 합격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7개 맞추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알 거예요 이제. 그래서 7개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물론 뭐 더 많이 맞출수록 좋은 거지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문제 보고 이 난이도 체감해 보면서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제 국민대와 가천대를 많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금 세간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야. 약술논술 관련해서. 그래서 이 공통점 말 그대로 약술논술이다. 또 하나 EBS 베이스가 많다. EBS 국민대 지금 예시문항 국어 인문 쪽에 8문항 중에 6개 정도가 EBS 지문이에요. 6개가 정도가 EBS 지문이고 그거는 가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천대도 거의 국어 9문항 중에 한 7개에서 8개 정도가 EBS 지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공통점인데 차이점
일단 가천대는 첫 번째 문항으로 화작이 나옵니다. 화작. 화작. 다 EBS예요. 베이스가. EBS에서 화작. 국민대는 화작 문제는 없더라고. 여기 예시문항. 뭐 이러다가 뜬금없이 낼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작은 없고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나눠준 자료에 보면은 거기 보면 그 첫 번째 장에 이 논술고사 가이드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논술고사 가이드 거기에 보면은 거기 인문계 자연계 뭐 문항수랑 시간 나와 있고 그 밑에 출제 범위 보시면 출제 범위 보면 자 인문계나 자연계나 국어는 똑같아요. 국어는 국어, 문학, 독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어, 문학, 독서. 근데 이거는 잘 봐. 국어란 건 뭐예요? 그냥 고1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고1 때 전체적으로 이제 국어라는 과목 배우잖아. 그 다음에 뭐 문학, 독서, 화법, 작문, 언어와 매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이제 선택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잖아 우리가. 1학년 때는 다 공통으로 국어를 배우고. 근데 여기 보면은 출제된 그 예시문항들 보면은 뭐 국어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문학, 독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번 문항 있잖아. 거기 이제 아까 또 하나 나눠준 국민대 예시문항 있잖아. 1번 문항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엄매 문법이에요. 문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작년도 EBS를 기반으로 만든 건데 작년도 수능 완성에 있는 그 언어와 매체 중에 한 지문과 그 문항을 이제 거의 갖다 냈는데 이걸 이제 객관식이었던 걸 주관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살짝 변형을 시킨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번 화작 손들어 화작 뭐 반반 엄매 반 그러면 이제 화작 학생들은 이거 어떡하죠? 이럴 수 있어. 근데 가천대도 화작이 약간 이제 1번으로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중간에 어딘가 보면은 문법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가천대도. 국어 이제 9문항 중에 그러니까 화작 하나 나오고 문법 하나가 나오는데 그 문법은 고1 때 공통적으로 배웠으면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의 의문 변동 정도. 의문 변동은 들어봤지 우리 화장러들도 뭐 교체 첨가 축약 탈락 고1 때 이제 배우잖아 이거 사실. 그래서 교체 첨가 축약 탈락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야 사실. 내가 화장러를 하더라도 가천대 같은 경우. 근데 물론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 이게 지문 기반이기 때문에 이 예시문항 보면 읽고 뭐 잘 풀면 되는데 아마 그거랑은 좀 다를 거야. 수준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요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 아까 10문항 중에 7문항 정도는 합격권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화장러들이 문법 문제를 끌고 안고 갈 건지 버리고 갈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건 이따 이제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 분명히 이 범위도. 그리고 이제 가천대는 그 문학도 여기저기 이제 섞여 있어. 그러니까 시는 한 편 꼭 나오고 그 다음에 소설도 뭐 고전 소설이든 현대 소설이든 나오는데 우리 지금 국민대 5번 예시문항을 이제 보면은 문학은 적어요 상대적으로. 하나 정도. 그러니까 문과 그 8문제 중에 하나 정도. 물론 이제 독서랑 엮여서 있는 게 살짝 이제 하나 정도 더 있긴 한데 그 정도고 문학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저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독서가 좀 더 많아요. 가천대랑 비교했을 때 비율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좀 차이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과목명에도 국어, 문학, 독서라고만 되어 있는데 뜬금없이 1번 문제부터 엄매야 사실은. 문법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국어 있잖아. 국어. 그지? 국어 여기 범위 중에 국어에 사실 문법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고1 때 배우는 공통 국어에서.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시비 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국어에서 낸 거다. 근데 국어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국어에서 기본적인 문법 다 나옵니다. 사실 고1 때. 그리고 이제 자기 요새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선택하면서 내가 화작을 선택하냐 엄매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문법을 한 번 더 심화적으로 배우냐 아니냐 이제 차이지. 고1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도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문법 중에 어떻게 보면 사동, 피동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어에서 냈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예시문항부터 이렇게 한 걸로 봐서 문법 문제가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그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나머지 문학, 독서 섞여서 나오는데 독서가 좀 더 많다.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내신은 안 들어가는 거 다 아시죠? 이건 뭐 애초에 지원할 때부터 다 확인했던 내용일 것이고, 내신 안 들어가고 오로지 논술 100%, 논술 100%로 하니까 뭐 다른 거 저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모집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연계가 훨씬 2배가 좀 많고, 이제 문과는 좀 적긴 하고, 문과 중에서도 반이 거의 법학과야. 사실 문과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가천대 학생들하고도 이제 선생님 수업하면서 얘기했지만,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올해 수능이 뭐 역대급 아니어도 불수능 평가 받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해마다 이제 본인이 본 시험은 다 쉽다고 하는 애들은 본 적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평이한 수능이었다라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막상 시험 본 학생들한테는 수능 잘 봤니? 뭐 쉬웠니? 그러면 뭐 몇몇 학생들은 물론 좀 뭐 이제 특히나 이제 여러 번 수능을 경험한 뭐 이제 한 3, 4수생 정도라면 작년에 되게 어려운데 올해는 그거보다 나은 것 같은 건데 이 정도 얘기는 하지만 현역 기준으로 보면 처음이니까 그냥 무조건 어려운 거야. 자기가 본 수능은 다 쉽다고 하는 애들은 없어요. 다 어렵다고. 근데 이제 객관적 평가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이번 수능이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좌절하고 그지? 힘들어하고 이제 많이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고요. 뭐 우리 학원이든 어디든 이제 당연히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국민대는 2합6이라는 최저가 있어요. 근데 여기 국민대 썼던 학생 중에 우리가 선생님한테도 가슴 아픈 얘기지만 논술 신청 이거보다 좀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정도 인원이에요. 이제 아직 안 온 애도 있지만 요 정도 인원이야.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 최저를 못 맞췄으니까. 최저를 못 맞췄으니까 이런 거야 이제 최저를 못 맞췄으니까. 그래서 최저를 맞춰서 여기 그래도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죠, 기회. 기회야. 그래서 논술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그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제 옛날에 뭔가 착한 일을 한 게 지금 이제 기회가 온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수능 못 보고 전부 다 땅 쳐다보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여기 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그래도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 있거든. 근데 계속 땅만 보는 애들은 그 동아줄을 결국 못 보고 그냥 시간을 이제 보내고 이제 논술 시험이라는 게 시간이죠, 그지? 끝나는 거고.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정신 차리고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나 찾다가 보니까 머리 위에 뭔가 줄이 달랑달랑 하고 있네. 이거라도 잘 잡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고 동아줄이 내려와 있는데 요거를 잡는 애들이 있고 못 잡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해마다 뭐 선생님이 뭐 십수년 뭐 경험을 하는데 수능으로 가면 제일 좋지, 그지? 오죽하면 대학 입시의 꽃은 정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수능 잘 보면 모든 게 다 깔끔한 거야 이제.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지?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수시도 있고 이런 이제 전형이 있을까? 개인에게 모든 학생이 다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내신을 잘하는 애들은 정말 내신만 갖고도 수능 성적은 솔직히 개판인데도 서울대도 가잖아. 그치? 내신 좋은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거지. 내신 그렇게 서울대 갈 정도면 걔는 다른 친구들보다 10배, 20배 노력을 했겠죠, 사실. 그지? 그러니까 그게 공짜는 없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제 노력해서 이제 1년 입시했는데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수능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 근데 논술이라는 이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면 그래도 내가 지금 아직은 성적 안 나왔지만 받아놓은 가채점보다는 잘 갈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정시로 지금 건동이나 중경외시 갈 수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없겠지. 있다면 바보지, 솔직히. 그지?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뭐 중경외시도 갈 모의고사 성적도 나왔고 뭐 서성한도 갈 점수가 나왔지만 현재 여기 앉아있다는 건 어쨌든 26 얼마 전에 실시한 수능에서 내가 국민대도 정시로 가기 어렵다 생각하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논술로 가게 되면요, 어느 학교 논술이나 마찬가지인데 논술로 가게 되면 어쨌든 그 자기가 본 수능보다는 잘 가는 거야. 자기가 본 수능보다 못 가는데 논술을 지원할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옛날에 내가 몇 점을 받았더니 옛날에 5일이었다 뭐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내가 현재 좀 있으면 받게 될 성적표보다는 잘 가는 동아줄이 내려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야 되고 그런 사례는 뭐 이전에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수능 때 뭐 순간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망치는 애들 있잖아요. 전체를 망칠 수도 있고 한두 과목 삐끗할 수도 있고 딱 하나 잘못돼서 결국 정시로는 원하는 학교 못 가. 근데 논술이 그거를 구제해준 사례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철저히 다지고 하라 그 얘기야. 이제 일주일 이제 뭐 그래봐 이제 5일이야 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하라는 얘기야. 더불어서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각생들 많은데 일단 8시에 시작해서 하는 거니까 일찍 오세요. 왜냐면 선생님도 늦게 시작하면 좋아. 아침에 딱 그 시간 오면은 출근 시간 걸려갖고 엄청 막혀 여기 오면. 근데 9시에만 시작해도 사실 오히려 덜 막히거든 출근 시간 지나고. 근데 수학이 10시부터 또 있잖아 수학이. 그래서 이게 계속 늘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냥 하면 그래? 일단 그래서 그 수학이 없으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늦게 오면 사람들 좀 쉬었다가 천천히 8시 반부터 하자 9시부터 하자 해도 될 텐데 이게 수학이 또 있고 그래서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오셔서 이제 여기 해야 됩니다. 그거부터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두드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 하늘은 뭐 스스로 돕는 자를 뭐 돕는다. 뭐 이런 옛날부터 유명한 속담 경언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마지막 기회야.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인생 아직 젊은데 뭐 마지막이란 말은 어울리진 않지만 어쨌든 올해에 있어서는 마지막이야. 뭐 내년에도 또 뭐 하다 보면 뭐 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올해에 있어서는 어쨌든 마지막 기회니까 이제 그 마지막 기회를 잘 잡아서 그래도 동아줄을 잘 잡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줬던 거 그냥 그 가천대문하고 관련해서 살짝 얘기하고 이제 국민대 거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할게요. 그 아까 그 가천대 거 줬던 거 봐봐. 이제 봐봐 여러분들 넘기면 뒤에 이제 12쪽이라고 나오면 거기 박지원의 호질 그다음에 하회 별신구 탈론에서 이제 문학작품 나오잖아요. 문학작품.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좋은 문제야. 왜냐면 국어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나 표현법과 관련한 걸 이제 묻는 거거든.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여러분들 올해 EBS 열심히 공부하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이 호질 올해 EBS에 있었어요. 박지원의 호질 올해 수능 특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천대 4년 전 문제거든. 근데 그 EBS 기반, 즉 4년 전 EBS에도 호질이 있었다는 거야. 실제 있었어. 그래서 그 호질이라는 이제 박지원의 유명한 소설 이거 바로 나오고 나의 사회 별신구 탈론이라고 거기 양반하고 여기 막 초랭이도 나오지만 근데 사실 그 봉산 탈춤하고 비슷한데 말뚝이가 양반들 약간 이제 말장난으로 이렇게 좀 조롱하고 이러는 거. 근데 여기도 이제 비슷한 거야. 이 선비와 양반이 서로 싸우는데 무식이 퉁퉁 튀는 서로 무식하다고 막 지금 홍보하는 거야 이제. 그지?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기법이 쓰였냐면 거기 뒤에 보면 보기에서 언어유희. 언어유희란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말장난이야. 근데 이 언어유희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가장 많이 쓰는 언어유희의 기법 중에 하나가 뭐야? 도음을 이용한 언어유희. 도음. 그래서 막 춘향전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춘향이 누구야 서방이 이도령이지. 이도령이 이제 암행어사가 돼서 왔는데도 자기 신분 속이려고 이제 거짓골이 돼서. 근데 춘향이는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춘향이 엄마 월매가 이제 우리 사위가 우리 딸을 구하러 올 것이다 기다리다가 이제 어느 날 왔어. 그때 이제 처음에 좋아해. 근데 이렇게 밝은 데 가서 보니까 막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왔어. 근데 사실은 암행어사인데 자기 신분을 속이고 온 건데 엄마는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암행어사는커녕 이렇게 과거 시험 준비하는 이렇게 거지만 됐구나 해서 이제 막 무시합니다. 그래서 밥 달라고 해도 밥도 안 주고. 근데 이제 춘향이한테 이제 가서 야 왔다. 근데 춘향이 누가 와요? 야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그런뱅이 놈 하나 없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서방이 원래 남편을 가리키는 서방님이잖아요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엄마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야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근데 남방이란 말은 없지. 근데 그 말을 왜 했을까? 서방이라는 놈이 이제 싫은 거야 이제 거지가 돼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서방의 서자는 원래 글서자야.
근데 지금 서방, 남방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동서남북 할 때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선역서자 남역남자 써가지고 그렇게 언어 유희를 한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동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 쌤이 옛날에 한양대 한번 볼 일 있어 갔다가 오래전인데 한양대에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똥 싸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앉아서 똥을 싸고 있는데 문에 이제 낙서가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봤어. 그때 막 휴대폰도 없을 때는 거의. 그래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네가 그 안에서 사색에 잠기면 밖에서 기다리는 놈은 사색이 된다. 빨리 싸고 나와 씨발놈아. 우와. 그래서 갑자기 막 박수를 치면서 이야 이거 뭐 최고의 언어 유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알지 무슨 말인지. 안에서 네가 생각에 잠기 사색, 그지? 밖에서 기다리는 사색이 되는 거야. 어떤 공포에 질렸을 때 얼굴이 왜 사색이 된다, 그지? 죽은 사람 얼굴빛이 된다 이거야, 그지? 근데 한자는 완전히 다르지. 근데 그런 게 언어 유희잖아, 이제 언어 유희. 근데 여기 이제 언어 유희가 있어요. 있어. 그래서 언어 유희를 여기 이제 찾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4개 찾으라고. 근데 이거는 평소에 이 작품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사실 되게 쉬운 거고 몰라도 언어 유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면은 풀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발견했어요 이거? 아까 좀 뭐라 그랬지? 거기. 그러니까 도움을 이용한 언어 유희. 일단 박지원의 호질에는 유는 유다 그런 거 나와. 거기 끝에서 한 5번째 줄을 보면 유는 유라더니. 근데 그 앞에 유는 유교 유학할 때 유자. 공자님 맹자님 그 유자 유교. 그 다음에 뒤에 유는 아예 각주도 줬어. 아첨할 유. 즉 이 앞에 유는 선비란다. 그러니까 선비들은 아첨한다더니 너가 바로 그 꼴이구나. 이 얘기야. 즉 이 북학 선생이 지금 똥통에 빠져갖고 이제 그지?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제 앞에 호랑이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호랑이한테 잡아먹힐까봐 온갖 아첨을 호랑이한테 다 하지. 그러니까 호랑이가 유는 유라더니 그 유유 전혀 다른 뜻인데 동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다음 나작품에 가보면 이제 뭐 우리는 4대부의 자손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상대방이 8대부. 이 4대부의 4자가 사실 무슨 사자야? 선비 사자야. 4대부. 이 4자 선비 사자야 이거. 근데 이게 나는 얘보다 무조건 뛰어나다라는 걸 지금 자랑하려고 네가 4대부냐? 이걸 뭐로 받아들인 거야? 넉사자로. 네가 4대부냐? 그럼 나는 곱하기 2인 8대부다. 4의 2배, 8대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오지. 그 다음 거 뭐 있어 그러면? 그 다음 게 뭐 있어 이제? 우리 할배이 문하시중을 지냈거든? 막 이런 잖아, 그지? 문하시중. 근데 그건 벼슬 이름이야. 문하시중. 그런데 하자가 이제 아래 하자니까 그보다 무조건 높은 건 뭐야? 윗상자에서 문상. 그 다음에 아까 문하시중이 가운데 중자니까 가운데 중자보다 높은 건 큰 대자지. 그러니까 문상시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데. 그 다음 하나 더 있지. 또 뭐 있어? 나는 사서삼경을 읽었다니까 무조건 2배. 그러니까 사서삼경은 원래 중국의 아주 고전 중에 고전. 공부하는 선비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잖아요. 근데 팔서육경. 세상에 그런 책이 있어. 팔서육경. 무조건 2배. 4에 8. 그 다음에 3에 2배. 2배. 6. 그래서 팔서육경.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언어 유희 찾는 거야. 알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이제. 이것도 이제 개념이야 따지고 보면. 거기 8번은 보기 B에 해당하는 문장을 가에서 찾았어요. 근데 보기 B가 보니까 인물의 우스꽝스러운 위장과 행위를 통해 비굴하고 떳떳하지 못한 태도를 희화화하기도 했다. 근데 희화화는 사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거든요.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도 문학. 그래서 희화화라는 게 뭐예요? 어떤 비판의 의도를 가지고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게 희화화야. 근데 여기 이제 북학 선생이 지금 사실은 동네에서 막 존경받고 책도 10,000권이나 저술한 엄청난 학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동리자라는 여기 이제 과부가 나오는데 여기 5 아들이 있어. 근데 동리자는 나라에서 표창까지 받았어. 뭐 했다고? 열렬하고 수절 잘했다고. 수절이란 게 뭐야? 남편이 죽어도 끝까지, 그지? 따로 시집 안 가고 끝까지 이제 혼자 늙어 죽으면서 자식 키우는 게 수절이잖아 이제. 그런데
동리자의 아들이 5인데요. 아들 5의 성이 다 달라. 그리고 이거 뭘 의미해? 최소한 아빠가 5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수절하고 거리가 먼 여인이야. 근데, 그러니까 수절했다고 상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양반들의 일단 위선을, 그지? 풍자하는 작품이고요. 근데 이제 이 북각 선생이 딱 걸렸어. 아들들이 엄마 방에서 웬 남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막 듣다가 북각 선생 목소리야. 근데 이제 북각 선생 같이 훌륭한 분이 우리 엄마 같은 과부를 몰래 이 밤에 만날 리가 없다. 이건 아마 여우가 우리 엄마를 해치려고 둔갑해서 지금 홀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놈을 잡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없애버리자 하다가 이제 문이 넘어가면서 우당탕탕 하던 이제 북각 선생이 깜짝 놀란 거지. 갑자기 아들들이 들이닥치니까. 그래서 귀신인 척하고 거기 나오잖아, 그지? 거기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 줄다름 치다가 그만 들판에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알겠지? 요런 모습이 이 북각 선생의 위선을 비판하기 위해서 북각 선생이라는 인물을 희화화로 묘사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어디야? 요 문제의 답은 거기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여기 있죠. 여기를 이제 찾으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희화화의 기본 개념을 알고 그걸 이제 찾는 거지. 알겠지? 그거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 한번 이제 뒤에 보세요. 이제 뒤에 보시면 저것도 있지. 거기 21쪽에 이제 또 제망매가 뭐 유리창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당시에 EBS에 있던 거야 다. 그런데 거기 이제 문제 6번 해갖고 밑에 보면은 가와 나는 각각 누이와 어린 자식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 상실의 대상이 가에서는 식물적 이미지인 모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 제망매가 한번 제대로 공부하거나 수업만 어디 인강이든 뭐 학원 수업이든 학교 수업이든 한 번만 들었으면 이거 그냥 거저먹는 거야. 왜냐면 제망매가가 1000년 이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작품이지만 굉장히 지금 비유나 상징이 뛰어나다고 지금도 높이 평가받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나 죽은 누이나 다 이제 어느 부모의 자식이겠지. 그래서 이 자기를 뭐에 비유한 거야? 자기나 누이를 잎에 비유한 거야. 잎에, 그지? 그래서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그러니까 한 가지에 나무. 그러니까 이 가지가 있는데 여러 나뭇가지 중에 이제 어떤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이파리가 몇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진 거야. 이게 죽은 누이야. 그럼 여기 화자는 여기 달려 있겠지.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상징적인 게 요 한 가지. 이 가지가 부모란 뜻이고요. 같은 부모 밑에는 형제였는데. 형제였던 누이가 먼저 죽으니까 안타까운 걸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시로. 그지? 그래서 거기 상실의 대상이 가에서는 식물적 이미지인 뭐로? 그럼 답은 잎이죠. 잎으로. 나에서는 동물적 이미지인 산새로 비유된다. 또 가와 나는 상실의 대상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실현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가에서 상실의 대상을 종교적 믿음에 바탕한 내세의 공간에서 만나고자 한다면 나에서는 현재의 화자가 있는 현실의 공간에서 실현된다 하고 이제 거기 괄호 2번에 들어갈 말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미타찰. 이거 그냥 제망매가 한 번만 공부했으면 그냥 거저 보는 문제야. 그러니까 가천대 시험은 지금 보시다시피 요런 정도야. 물론 이것도 모르는 애들은 모르겠지. 그지? 근데 어느 정도만 알면은 그리고 이제 그해 EBS에 있는 걸 베이스로 되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게 낸단 말이에요. 이거.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7번 문제는 이건 유리창과 관련해서 유리창은 자, 거기 뭐 시인이 29세 때 쓴 건데 자식을 잃은 젊은 아버지의 비통한 심경을 노래한 작품. 그래서 올해도 이제 수능 특강에 자식 죽은 거와 관련한 슬픔을 표현한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시인이?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김현승의 눈물 수능 특강에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자, 이 유리창은요,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미묘하게 변하는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면 독자들도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절절한 심정과 이를 심미적으로 승화하려는 태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죽은 아이에 대한 화자 자신의 감정을 모순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자, 유리창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심정이지.
죽은 아이에 대한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걸 갖다가 역설적, 여기 모습이라는 건 역설적 표현을 쓰인 걸 찾으라는 얘기야. 유리창에 역설적 표현 쓰이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뭐겠어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거는 자식 죽은 슬픔으로 인한 외로움을 분명히 아버지로서 느끼고 있지만 지금 아버지가 뭘 보면서 자식 생각해?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별을 보면서 아, 저 별이 내 자식이 죽어서 저렇게 다시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 죽은 건 외로운 심정이지만 그래도 죽은 아이를 저 별을 통해서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황홀한 거야. 근데 외로움과 황홀함은 서로 매칭이 되는 동급의 단어는 아니잖아. 서로 상반되는 의미지. 근데 원래 그렇게 놔두는 게 뭐예요? 역설이잖아. 뭐 깃발이라는 시에서 유치원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게 왜 역설이야? 아우성이라는 단어 자체에 뭐야? 소리치고 난리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앞에서 수식어는 소리 없는. 그지? 올해 수능 완성에 있었던 김영랑의 모라니 피기까지는 거기도 이제 유명한 역설 구절 나오지. 뭐 나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찬란하니 슬픔을 꾸며줘. 이런 것들. 그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주 유명한 시의 유명한 구절 정도는 사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유리창을 이 당시에 이제 배웠다면 당연히 외로운 황홀한 심사가 역설이라는 걸 알 거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 2번의 답은 죽은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아이와 화자의 공간이 나뉘어져 있음을 드러내는 대상.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유리창. 이 시의 제목이자 소재인 유리창이에요. 유리는 이중성이 있어. 이 시에서 유리나 유리창은 이중성인데 첫 번째는 소통이야. 두 번째는 단절이야.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 유리창을 통해서 별을 보는데 그 유리가 그렇게 우리가 왜 불투명한 유리 있지 우리가 보통 그럼 불투명한 유리면 밖에 별이 떴는지 달이 떴는지 보여요? 안 보이지. 그치? 근데 투명한 유리이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자 만져보려고 만약에 저 먼데 만져줘 못 만져줘? 못 만져. 왜? 표계. 그치? 여기 밖에 저 차은우가 왔어. 와, 볼 수는 있지. 그지? 차은우랑 뭐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이 벽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소통과 단절에 이중적 의미가 있단 말이야. 소통과 단절에 이중적 의미. 소통과 단절에 이중적 의미. 근데 이거 유리창 공부할 때 아까 역설법 포함해서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사실. 그지? 그래서 평소에 그냥 공부했으면 이건 거저 먹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 알겠지? 이거. 자, 그 다음에 복서도요. 이것도 이제 거기 코나투스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 당시 이게 요건 작년 기출 이제 가천대 작년 기출인데 작년도 EBS에 요 독서 지문에 있었어요. 코나투스. 그래서 지문은 이제 EBS를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갖다 놔. 뭐 이런 뭐 경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이런 인문이 나올 때도 있고 과학 지문이 나올 때도 있고 다양해. 다양해. 근데 이제 그것도 아까 이제 이따가 얘기했지만 국민대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거의 인문 위주로 많이 나와요. 예시문학만 놓고 보면 일단 이제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예시문학만 놓고 보면 EBS에 있는 인문, 철학, 그지? 여러분들 올해 수능에서 뭐 이분이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거의 매 수능은 아니지만 거의 최다 출연자 중에 한 명 이번에 나왔던 누구야? 서양 철학자 칸트. 국민대 예시문학에도 나오고요. 그게 작년도 수특이고 그러니까 작년도 수특에도 칸트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칸트는 올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칸트는 뭐 매해 EBS 책에 뭐 거의 10년이면 한두 번 빼고 8, 9번은 등장한다고 보면 돼. 근데 국민대 좀 그런 게 많아. 근데 여기는 그렇진 않은데 이제 여기 인문처럼. 근데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자 거기 코나투스 정리한 거야.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 괄호에 들어갈 거 그지? 이게 뭐라는 거 정도는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제 발견할 수 있지. 이거 거기 뭐야? 코나투스지. 코나투스에 보면은 봐봐 여기 코나투스를 소유하고 있다 이제 지문의 앞에 보면 그런 거 나오지만 그리스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야. 중세 스콜라 철학. 그리고 거기 그러니까 얘네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 스토아 학파 때는 생명체 중 동물만 코나토스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중세 스콜라 때는 모든 유기적 생명체 그러니까 동물에다가
그지 다른 이제 뭐 식물 포함해서 이제 유기적 생명체가 지닌 특성이라고 돼 있어. 그러나 유기적 생명체에다가 이제 무기물까지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어떤 철학 학파가 뭐냐? 르네상스 철학이야. 그지? 그냥 읽으면 거기 나와. 그지? 르네상스 발견 못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쉽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문제 자체를 쉽게 맞출 수 있게 내고 있어요. 알겠지? 이거 르네상스, 동그라미 이면 르네상스야.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건 누구겠니? 사람인데. 근대 철학은 데카르트랑 여기 딱 한 명 더 분이 더에게 홉스, 그지? 너희들 생각, 그지? 지식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지문에 있는 거 홉스, 그지?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와 홉스의 공통점, 물체 운동에 코나투스의 의미를 적용하는데 차이점이 있어. 데카르트는 어떤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어떤 표현으로만 사용하고 홉스는 물체의 모든 운동을 코나투스의 집합으로 이해한다. 이 차이인데 그거 그냥 읽다 보면 바로 뭐야? 거기 두 번째 문단의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뭐야? 데카르트는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중립적이란 단어만 찾아내면 돼. 그지? 이거 그러니까 형식은 유사할 거야. 이제 이따 이제 국민대 거처 보면서 네, 국민대 거 뭐 오늘 예시문항 좀 자세히 볼 거거든요. 이건 이제 샘플이 없어갖고 근데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행할 거야. 이제 봐봐. 이제 그래서 오늘 국민대 예상 문제 이 예시문항부터 쭉 봅니다. 우리가 이제 가천대 선생님이 지난주에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천대도 일단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경향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정도의 범위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느냐 이제 이렇게 그리고서 그렇게 이제 한 2, 3일 수업하고 뒤에 2, 3일은 이제 EBS 걸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EBS야. 거의 베이스는 EBS야. 그래서 올해 EBS에서 이제 주요하게 나눠 이제 볼 수 있는 그리고 가천대 성향으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작품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이제 했거든. 이제 그래서 오늘 가천대 시험 이제 뭐 오늘 내일 아마 나눠서 볼 텐데 나중에 가천대 학생들은 이제 나도 궁금해.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제 나올 거니 나는 반드시 한두 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국민대 이제 예시문항 보면서 보고 그다음에 지금 가천대 일부 문항 보여줬지만 요거는 국민대랑 결이 비슷해. 이제 유형 자체는 살짝 비슷한 면도 있지만 수준은 얘가 훨씬 쉬워요. 근데 가천대 것도 아주 일부 조금 어려운 게 있어.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따로 곁들여서 볼 거야. 이제 국민대 대비하기 위해서도 뭐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EBS를 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특이나 수한 아직 갖고 있죠? 수특이나 수한 책을 좀 오늘 내일까지는 아닌데 한 수요일 정도부터는 수특 수한 책을 좀 가져오시고 아니면 저 뭐 패드에다 파일로라도 뭐 받아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라도 가져오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일단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저 기출이 아니라 저 이제 예시문항 그거 중심으로 볼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이제 기본적인 경향 흐름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대 문제로 갈 거야.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 그러면 할게요. 이제 국민대 예시문항 갈 건데 국민대 1번 문항만 먼저 풀고 있어봐 얘들아. 그래서 혹시 뭐 화장실 자료성 다녀오시고 국민대 1번 문항만 이제 언맥이긴 한데 문법이긴 한데 어차피 해야 돼 우리 화장러들. 그래서 이제 하면서 판단을 할 거야. 정말 내가 10개를 다 맞춰야 합격이 아니라 7, 8개만 맞추고 심지어는 과에 따라서 내가 볼 때 5, 6개만 맞춰도 합격할 수 있는 과도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얘를 안고 갈 건지 화장러들 버리고 갈 건지 혹시 판단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일단 1번 문제 해볼 테니까 풀어보고 있으세요. 화장실 다녀올 사람 다녀오시고